코스피가 반년 만에 96.69% 올랐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수는 역사상급으로 올랐는데 왜 4계좌는 그대로일까요? 심지어 같은 기간 코스닥은 거의 안 올랐고 코스피 9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실제로 지수를 끌어올린 건 일부 대형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은 모두가 돈 번 상승장이 아니었습니다. 뉴스에는 역대급 상승장이라고 나오는데 4계좌는 조용한 이유.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핵심은 종목 이름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를 쉽게 풀어주는 머니버니 드립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 증시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초보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시장 패턴을 정리해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수만 보면 시장을 착각할 수 있다. 진짜 봐야 할 건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는지입니다. 먼저 1월입니다. 새해 첫 달부터 코스피는 강하게 올랐습니다. 1월 2일 사상 최고 종가로 출발했고 1월 말에는 한 달 만에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수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샀느냐입니다. 1월에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을 보면 의외입니다. 반도체가 아니라 조선, 원전, 방산 쪽이었습니다.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린 반도체보다 실적은 좋아지는데 아직 덜 오른 곳으로 돈이 이동한 겁니다. 이걸 순환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 코너에 너무 몰리면 눈치 빠른 사람은 아직 한산한 옆 코너로 먼저 이동하죠. 돈도 똑같습니다. 한 곳에 너무 몰리면 다음으로 덜 오른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2월에는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크게 빠졌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지수는 다시 크게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상반기 내내 반복되는 패턴이 처음 나옵니다. 급락 다음날 급반등.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빠지면 다음날 다시 오르네? 그럼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생각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반등해도 내 종목이 같이 반등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3월에는 진짜 큰 폭락장이 왔습니다.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코스피는 이틀 연속 크게 무너졌고 동습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폭락장에서도 돈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줄이고 방산, 원전, 조선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불안 자체가 방산주에는 수요가 될 수 있고 에너지 불안은 원전 관련주에 관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날 모두가 불편해도 우산을 파는 곳은 오히려 바빠질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하락의 이유 때문에 오히려 주목받는 업종이 있다는 뜻입니다. 4월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달이었습니다. 종전 기대감과 한국 국채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 이슈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크게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 코스피 900개가 넘는 종목 중 800개 넘는 종목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상반기 대부분의 상승은 사실 몇 개의 대형주가 지수만 끌어올린 장이었습니다. 반평균 점수가 오른 게 반 전체가 잘해서인지 아니면 1등 한 명이 100점을 맞아서인지 완전히 다르잖아요. 4월의 반등은 시장 전체가 함께 움직인 날이었습니다. 진짜 바닥에서 돌아서는 반등은 이렇게 상승 종목 수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지수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등하는 날 얼마나 많은 종목이 같이 오르는지를 봐야 합니다. 5월에는 상승장 안에 위험 신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동안 외국인은 계속 팔고 개인은 계속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파티가 가장 시끄러운 순간에 먼저 와 있던 큰손들은 조용히 나가고 있었고 그 자리를 개인 투자자가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 초보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수가 최고점을 찍는 순간이 항상 가장 안전한 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물량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면 그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6월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급락, 급반등, 9천 돌파, 다시 급락. 한 달 안에 시장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레버리지나 신용을 쓴 계좌가 특히 위험합니다. 지수는 다시 반등할 수 있어도 내 계좌가 그 전에 버티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등이 오기 전에 계좌가 먼저 무너지면 그 반등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상반기 성적표에서 뽑을 수 있는 세 가지 법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오르는 주식은 이익이 숫자로 찍히는 곳, 그리고 그 이익이 흘러 넘치는 옆자리입니다. 상반기 가장 강하게 오른 종목들은 단순히 유명한 대장주만이 아니었습니다. AI 서버, 반도체, 전력, 부품, 장비처럼 실제 수요가 숫자로 확인되는 곳들이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그 옆에 있는 부품회사, 장비회사, 전선회사도 같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맛집이 대박나면 그 식당에 재료를 납품하는 곳, 포장재를 대는 곳, 주변 상권까지 같이 바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초보 투자자가 봐야 할 건 단순히 대장주가 뭐야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대장주가 돈을 벌면 그 돈이 다음으로 어디에 흘러갈까? 이 질문을 해야 시장의 옆자리가 보입니다. 두 번째 법칙, 빠지는 주식은 이익 없이 기대만 있는 곳입니다. 상반기에는 바이오와 리츠처럼 기대는 있지만 당장 이익이 약하거나 금리 부담을 크게 받는 자산들이 약했습니다. 신약 개발주는 성공하면 대박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고 시장은 기다려주는 대신 당장 이익이 찍히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리츠도 비슷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예금이나 채권의 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나눠주는 리츠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은 모두가 함께 오른 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만 선택받은 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법칙, 폭락하는 날에는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른 주식에는 이미 수익이 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오면 이런 사람들은 가장 먼저 팔고 싶어집니다. 그래도 수익일 때 팔자 이 마음이 한꺼번에 나오면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높이 쌓은 젠가일수록 흔들릴 때 더 크게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를 고민한다면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이유입니다. 이 회사의 이익이 무너진 건지 아니면 심리 때문에 주가만 흔들린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급락 다음날 반등이 자주 나왔잖아. 그럼 지금도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수의 반등과 내 계좌의 반등은 다릅니다. 지수가 반등할 때는 항상 연료가 있었습니다. 이익이 좋아졌다는 증거, 기관이나 외국인의 실제 매수, 반도체 실적 같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오른 게 아닙니다.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등한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해도 모든 종목이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 대형주만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내 종목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야 할 건 단순한 지수 반등이 아닙니다. 반등하는 날 얼마나 많은 종목이 같이 오르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로 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느 업종으로 이동하는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법칙을 들고 지금 시장으로 와보겠습니다. 7월 초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크게 흔들렸습니다.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점수가 90점이어도 사람들이 100점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실적과 기대, 공포와 욕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오고 반등하는 날 상승 종목 수가 넓어져야 합니다. 몇 개 대형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같이 살아나야 진짜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도체 본체뿐 아니라 부품, 장비, 전선, 전력 같은 옆자리도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강했던 패턴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이익이 숫자로 찍히는 곳, 그리고 그 이익이 흘러넘치는 옆자리, 이 두 곳이 다시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입니다. 지수는 크게 오르지도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안에서는 돈이 계속 이동하는 장입니다. 이럴 때는 단기 순환매가 자주 나타납니다. 어제는 반도체, 오늘은 금융, 내일은 내수주처럼
것처럼 돈이 계속 이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에서 레버리지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방향은 없는데 위아래로 흔들리기만 하면 계좌가 계속 깎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제자리인데 내 계좌만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단계 더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이익 전망이 실제로 흔들릴 때 열리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가격이 꺾이거나 빅테크가 AI 투자를 줄이겠다고 말하면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건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많이 오른 종목, 그리고 빚으로 버티는 계좌입니다. 반대로 현금이 많고 배당이 안정적이고 하락장에서도 수요가 유지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코스피는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상승장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오른 곳은 이익이 숫자로 찍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흘러넘치는 부품, 장비, 전력, 조선, 원전, 당산 같은 옆자리였습니다. 반대로 이익 없이 기대만 있던 곳, 금리에 눌린 자산, 과열된 종목들은 지수가 2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에도 크게 소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은 이겁니다. 많이 빠졌는데 뭐 사야 해? 이 질문보다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이 하락은 심리 때문인가, 이익 때문인가? 둘째, 반등할 때 시장 전체가 같이 오르는가, 몇 개 종목만 오르는가? 셋째, 돈이 지금 어느 업종에서 어느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지수는 시장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의 흐름은 몸 안에서 움직입니다. 얼굴만 보고 건강을 판단하면 안 되듯이 지수만 보고 내 계절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가장 궁금한 종목이나 업종을 남겨주세요. 머니버니 트립이 어려운 시장을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수가 오른다고 내 계좌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내 계좌를 살리는 건 지수 추격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읽는 눈입니다.